이재명 대통령이 개업을 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글쎄요.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을 음모론 비슷하게 던져놓고 그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 못하니까 실제 할 생각이 있는 거지. 이런 식의 화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본인도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도 의문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거 방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차- 사실 윤 정부 시절에는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이 진짜 맞냐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방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다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네. 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재판 진행하는 걸 보니까 저거 저래가지고 저 올해 재판이나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앞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 일단 노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뭐 동문 골프 모임 이런 데 다 나오고 법원 내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그렇게 사회 보고 이런 거를 맞아요. 저분이 옛날에 잘- 골든벨도 그래 저렇게 보면 행사가 되게 어수선할 것 같은데.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오늘은 참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뉴스가 너무나 많아갖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참 많아서 이해력이 뛰어난 분들, 해설을 잘해 주실 분들을 특별히 더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창근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두 번째 뵙나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유, 참 늘 신선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새로워요.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 여러 뉴스들 잘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참 그 뉴욕 시장 무슬림이고 그 다음에 인도계라고 예. 하던데 확실히 이제 트럼프에 대한 물론 이제 뉴욕시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에 대한 반발 같은 게 점차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뉴저지 뭐 주지사 뭐 다 민주당이 이번에 싹 가져간 것 같은데 그죠? 예, 버지니아주가 넘어갔죠. 버지니아주 넘어갔어요. 예, 공화당 주지사에서 민주당 주지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스윙보트 지역이 돼버린 거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의 분위기가 조금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도 뭐 거의 역대 최저로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대법원 판결도 만약에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의 결정과 상반되게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재밌는 얘기를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예. 트럼프의 반응이 그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없어졌다. 그래서 맘단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네. 트럼프 이름이 들어간 뉴욕시의 선거는 트럼프의 참패였습니다. 그렇나요? 그걸 잊고 있고 그다음에 아. 두 번째 이제 재밌는 사항은 관세 이제 아까 대법원 판결 얘기했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공화당의 가장 우파를 티파티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스턴 티 파티 그 사건 때문에 네네네. 그 영국 왕실에서 그 영국 정부에서 뭐 식민지 모국에서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차에다가 관세를 매겨가지고 네네네네. 그 저 배를 이제 침몰시키면서 그 티를 이제 바다에 수장시킨 건데 네. 이게 관세가요 결국은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기업 부담도 있지만 결국은 내는 사람은 미국 시민입니다. 그렇겠죠. 기업이 예. 내더라도 그게 예. 다 이제 부담이 그러니까 될 그게 테니까. 그 지금 미국 보수층의 제일 강경 그룹이 티파티인데 티파티 사람들은 보스턴 정신을 새기면 지금 트럼프 정부를 불태워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관세 반대. 관세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 보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티파티? 근데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여튼 뭐 미국 분위기는 언제 한번 또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쭉 오늘 뉴스들이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우리 최은경 기자님. 네,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는 김건희입니다. 그 김건희 씨 재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가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 직전에 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샤넬백 전성배 씨 건진법사에게서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 가방을 받은 걸 인정하지만 동시에 또 그 대가성은 없었다. 어떤 청탁이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짚었고 네. 목걸이는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전엔 가방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말이 바뀌어서 변호인들의 말이 굉장히 길고 구구절절했어요. 일단 사과드리고 네. 뭐 그때는 조금 그러니까 뭐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매우 사과드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입장이 이렇게 바뀐 거 혹은 뭐 가방은 받았는데 목걸이는 안 받았다고 한 거 사실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나 하여튼 뭐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는 별로 안 맞는 말 같긴 한데 왜 이런 입장문 내지는 이런 좀 입장 변화 이런 게 있었다고 보시는지 혹시 좀 추론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예. 일단 전성배 씨가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샤넬백은 관련자가 많아요. 유경옥 행정관이 가서 바꿨잖아요. 다른 백으로. 그리고 그 매장의 직원들이 증언을 했고. 그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고 증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뺌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인정하자. 대신에 이제 대가성은 철저히 부인하고 네. 그라프 목걸이는 아직 이제 전성배 씨 줬다고 주장하지,만 중간에 관련자들이나 목격자들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실물이 않아요. 안 나왔어 아직.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잡아떼는 거예요. 네. 이런 전략으로 임하는데 이미 이제 김건희 씨가 수많은 거짓말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저에게도 진실성은 없고 이제 보석 청구를 해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석을 내줄 때 판사가 이 사람이 석방돼서 나가면 이 관련자들이나 증인들을 회유해가지고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살피는데 네. 좀 그럴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계속 이 부인을 하면. 네. 그러니까 그 염려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자. 내가 유경옥이나 아니면 샤넬 매장 직원들을 네. 꼬드겨가지고 그 사람들의 증언을 번복하거나 증언을 오염시키려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 아, 받았다는 거 인정하면. 네. 근데 이제 전성배 씨는 구속돼 있으니까 어차피 전성배하고는 접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등등의 그 판단에서 나온 대응인 것 같은데 근데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네. 부인하던 걸 인정하는 게 형사사건이 제일 어렵대요. 의뢰인이 계속 이제 거짓말하고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의견서를 내가지고 그걸 인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야 되는 거지 본인들도. 그 판사한테 말도 안 먹히고. 김건희 씨 입장문 그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뭐 네. 여론의 광풍이 어쩌고 저쩌고 두려워서 말을 못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 본인들도 이제 이런 그 일종의 자백이 뭐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한 것 네. 같은데. 근데 지금 서희건설 그 회장이 자수한 네. 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건 또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줬다는 사람이 자수로 했고 실물도 네, 갖다가 네, 네,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현재 드러난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대가성 있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하여튼 피해보고 뭐 이런 정도 전략으로 현재까지는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되겠고.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지금 보석을 신청해놓고 그 심리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석을 해서 어떻게든 밖에서 나가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아유, 보석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이미 사실상 사실로 드러난 것들은 일부 인정해야 그래도 보석이 먹힐 수 또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법적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실물도 드러났고 여러 관계 증언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본 사람들이 많고 들은 사람이 많은 샤넬백은 가격도 좀 상대적으로 싸니까 네. 그 뭐 고가의 보석보다는 아마 이 샤넬백은 보통 한 500에서 경우에 따라 한 1,000만 원 사이 일반적으로 그럴 네. 거고 이 그라프 목걸이는 제가 알기에 이게 한 2,600인가 3,0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룹가 6천만 원이었죠. 6천만 원이었나? 예, 6천만 원. 네. 그게 반클리프가 6천 아니었나요? 그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요? 아, 그럼 6천만 원 정도인데 요즘 잘하시네. 아니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잊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 우리 교회 저 남자들도 잘 보지도 못한 이제 반클리프니 뭐 그라프니 마치 또 잘 알게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 이 고가의 목걸이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고가의 뇌물 혐의가 되니까 아직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실물이.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하고 나온 거는 인정을 인정할 하면서 수밖에 없으니까. 보석을 좀 받아보자. 그리고 이미 재수의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건진도 보면 말이 바뀌면서 인정을 하고 있고 자기 신복이라고 믿었던 그 비서관들도
일부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김건희 씨도 더 이상 버티기는 네. 안 된다. 우리 저 홍익표 의원님 가격 후려치지 말라고 지금 그라프 쪽에서 지금 소송할 수 있다고. 그렇죠. 네. 명품 회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럼요. 가능해요. 네. 요즘 너무 좋아한대요. 그라프하고 반클리프는. 엄청 잘 팔린다면서요. 이거 사실 여담인데 네. 제가 올해 6월달에 일본에 잠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사카에 갔다가 백화점에 화장실 가려고 들렸는데 거기가 명품 백화점에서 1층에 그라프 매장이 있더라고. 너무 궁금하잖아. 들어가 볼까 하고 앞에까지 갔는데 네. 줄서 못 있어요? 들어오게 하죠. 아니 분위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기가 네. 눌렸어. 그런 차림으로는 좀 들어가기가 여행 가서 이렇게 가벼운 캐주얼한 차림으로 아. 갈 매장이 아니야. 매장 네, 입구부터. 아 그래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냥 소심해가지고. 아 그럴 때 자신 있게 가셨어야죠. 진짜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아 이거 마크 돈이 주커버거 같은 사람 봐요. 저 제일 유명한 게 그 압구정에 있는 모 백화점은 그런 분들이 큰 손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반바지에 그냥. 예. 명동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명동 압구정 사치시장도. 여튼 거기 못 들어가셨다. 네. 확실히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이게 없이 어깨를 살면- 펴는데 안 펴지거든요. 어깨가. 없이 살면 자신감이 없어.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위축됐어요. 김건희 씨 재판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형량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바지 아닌 것 같아. 아니 막바지예요? 이제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발표했으니까 요거는 그런데- 요 사안에 대해서 네. 본인이 이제 형량에 따른 그런 네. 처벌 수위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죄를 뭐를 적용할지가 이제 관건인데 뇌물죄냐 사기죄냐 알선수재냐 이거는 아직 논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공통점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징역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럼 목걸이가 그라프 목걸이 하나만 더 얹어져도 아, 바로 징역형이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1천만 원 미만이면은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그러니까 샤넬백은 두 개 합쳐도 1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아 되는데 예, 아무튼. 아 그래 돼요? 네. 개당 500만 원 이래 나오던데. 하여튼 아니, 모르셔. 더 돼요? 네. 몰라요. 하여튼 아저씨 그러한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샤넬백 비싸군요. 네, 그럼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입장문을 보면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 건진한테 많이 화가 나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전성배 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이 되었다. 아. 특검이 또 전성배 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는데도 이걸 배제하고 장시간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실은 건진이 돌아서면서부터 이제 설 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예, 예, 김건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반감도 조금 드러냈다. 건진 진술 바뀐 것보다 본인 진술 바뀐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김건희 씨는. 그리고 뭐 요 재판은 이제 막바지 왔을지 몰라도 뭐 양평이니 뭐 도이치니 하여튼 뭐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 있죠. 예, 그래서 뭐 한 내년까지는 충분히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1심 재판은 올해 안에 끝낸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석을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석 신문 기일을 12일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석 이후로는 불안 장애가 악화되어서 기억 소실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논평 없이. 네. 그리고 또 김건희 씨 휴대폰 어제도 이제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떤 특정인과 굉장히 잦은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었다. 그리고 그 남성이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건희 씨의 판도라폰이 또 하나 등장을 했는데 그 여기 한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이 됐고 그 폰 자체 핸드폰이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나왔다는 것이 총체적 미스테리였는데요. 이 대화를 했던 남성이 56세 이보 씨로 이제 밝혀졌고 네. 그리고 특검이 이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혐의로 입건을 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불거졌던 김 여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2010년에 태광 ENC라는 회사를 가지고 또 이제 김건희 씨가 한 차례 해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핵심 인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인터넷에도 보니까 뭐 그 사람으로 이제 뭐 추정되는 혹은 뭐 강력하게 의심되는 사람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던데 굉장히 뭐 준수한 외모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남성인 걸로 봤습니다. 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이 김건희 씨랑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었다는 거죠. 뭐 1, 2년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뭐 10년 이상의 아마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고. 201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그 작전을 했던 이모 씨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2010년에 소개해서 만났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예.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분이 또 건진법사를 소개했다.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1차와 2차로 나눠지잖아요. 네. 근데 1차와 2차의 연결고리가 또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차와 2차의 연결고리. 예. 그러니까 그러냐면 그 1차는 그렇게 수익을 많이 못 남겼어요. 예. 상대적으로 2차에서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자를 바꾸잖아요. 그 검찰에서 이걸 그 두 개를 저 분리했을 때 두 개의 작전,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못 냈고 작전 팀이 다르기 때문에 1차 건은 사실 분리해서 이걸 조사를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연결고리라면 다르죠. 두 개가 다 하나의 하나의 사건으로 사건이 되는 연루될 수 거니까. 있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이상한 거는 아까 보면 건진법사한테 이게 폰이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 거는 검찰이 이건 좀 이상해요. 검찰 수사가 이 사람이 이미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1차 수사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기소중지가 됐어요. 기소중지 되면 수배자거든요. 근데 수배를 해놓고도 안 잡았어요. 보통은 막 열심히 잡는데 잡지 않고 놔뒀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인가 뭐 네. 하다가 걸려가지고 기소중지된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또 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 나중에 조사를 했다 안 했다 갖고 검찰하고 이 사람 말이 달라요. 9시간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받았다고 자기는 얘기하는데 검찰은 조사를 안 했다고 그래요 또. 근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조서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 조사했으면 당연히 조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왜 조서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아니면 조서를 만들었다가 폐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제가 보기에는 도이치모터스 작품보다도 네. 검찰하고 관계에서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태광 아까 그 관련된 그 이해씨인가요? 네, 태광 이해씨. 이해씨 관련된 문제는 네. 이 사람이 작전을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수사 대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 김건희 씨도 이 관련해서 하루 만에 1,000만 원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그러니까 딱 뭐 예를 들면 오늘 샀으면 내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1,000만 원 넘는 이익을 일당 1,000만 원이면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이 이모 씨가 예. 당시에 태광 ENC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급락 급등을 막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반복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딱 하루 만에 1,000만 원 수익을 말씀하신 대로 올린 거고 그래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거 아니냐. 요 그렇겠죠. 이제 혐의를 예. 받았고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은 그 무자본 무슨 M&A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무자본 M&A라는 건 달리 말하면 사기란 얘기잖아요. 무자본으로 M&A 한다는 얘기. 네. 말로 M&A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제 말하자면 선수인 거고 뭐 애널리스트로 어디 증권사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거 정확히 모르겠고 예. 아무튼 그 관련 전과가 동종 전과가 뭐 4차례나 있는 사람이고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조서가 없다면 진짜 이상한 거고. 근데 이 혐의가 없는 걸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특검에서 어쨌든 차명 계좌를 통해서 당시 주식거래에 개입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네. 현장에 도망가 버렸어요.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중지가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경찰에 연락을 한 거죠. 특검에서 신병 인수하러 와라. 그러니까 경찰이 온다는 걸 알고 도망가는지 뭐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행방이 모연한데 이상하죠. 이 사람하고 아니 수백 통 몇 년이라고는 하지만 수백 통 문자? 제가 아내하고 1년에 문자를 몇 번이나 할까 생각해봤는데 수백 통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좀 가깝게 지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문제가 있네요. 수백 통은 하지 않나요? 아니 뭐 전화를 하거나 집에서 맨날 보는데 무슨 문자를 수백 통을 해요. 그리고 1년이면 한 수백 통 될 것 같은데 와이프하고는. 아무리 친한 친구, 네? 우리 정프로 친한 친구하고 수백 통하는 친구 있어요? 저는 친구 없어요. 원래 친구 없어요. 원래 친구 없어요. 없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 여기 인사는 다 문제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한 관계다. 아니, 나도 아까 제가 검찰이 이상한 게 1차 때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자로 봤어요. 이게 네. 문재인 정부 검사 시절.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 시절. 근데 기소 중지를 해놓고 그리고 안 찾아.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기소 중지해가지고 하면 금방 찾거든요. 요즘 네, 왜냐하면 네, 네. 카드나 핸드폰 등등을 추적하면 금방 찾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안 찾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음주운전으로 잡혀가지고 기소 중지되니까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조사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기소 중지자기 때문에 네. 9시간이나 해놓고 조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서가 저는 이거는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서가 폐기된 건지 아니면 조서를 처음부터 안 만든 건지는. 그리고 체력이 괜찮은 모양이에요. 이게 56세로 나오던데 보통 그 2층에서 뛰어내리기가 이제 저만 해도 이제 겁나서 못 하거든요. 이제 뼈도 우리는 이제 한번 부러지면 안 붙잖아요. 근데 56세인데 뭐 이렇게 아주 활동적인 걸 보면 경찰이 오고 있으면 될 수도 있어요. 급하면 하여튼 그런 이모 씨. 이 사람을 일단 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직 행적이 좀 묘연하다는 거죠.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씨와 관련해서 오늘 장경태 의원은 그 김건희 씨와 상당히 은밀한 관계로 보이는 글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정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특검도 이제 뭐 밀접한 개인적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렇게 여긴 참 연관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 네. 사람이 이제 작년에 음주운전 걸렸을 때 음주운전 하면은 이제 뭐 경찰서 가가지고 언제부터 술 마셨어요? 몇 잔이나 마셨어요? 뭐 이런 거 하여튼 조서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자기 지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네, 몇 년간 수사받던 사건이 무혐의 돼가지고 그런 거를 아무리 물어도 그런 것까지 대답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김건희임을 시사하는 네. 그런 발언을 해서 근데 이제 조서에는 그냥 지인이라고만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네. 같아. 나보고 어쩌라고 뭐 못 저런 들어, 얘기를 못 들어, 하나. 못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판 건지 있지도 않았던 건데 자기가 음주하고서 둘러대고 뭔가 이게 좀 위세를 자랑하느라고 판 건지 그게 아니면 실제 그런 자리가 있었고 만약 그 자리에 김건희 씨가 참여를 했다면 최근까지도 관계가 계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 특검이 이제 수사해 보면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좀 의문점이 많이 아니 근데 남아요. 실제 그런 자리 있었다 한들 그래 거기 가서 저 뭐 중앙지검 뭐 이사장 뭐 이거 무혐의 받았다 이거를 경찰한테 얘기하진 않겠죠. 그냥 자기가 그 뭔가를 심리 상태 그런 거지. 네. 내가 너 서장이랑 그렇죠. 밥도 먹고 사우나도 네. 하고 이거지. 그건 맞습니다. 네. 어떻게 자, 우리 이창건 위원장님 말씀을 못하고 빨리 아니 이건 방어가 안 돼요. 네. 강화하지 강화할 필요도 없고. 아니 방어할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예.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 뭐 예. 당시 우리 정부였지만 그때는 사실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저희도 물었어요. 진짜 이상한데 이게 맞냐. 근데 맞다는 거예요. 손실받고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믿고 방어를 했죠. 근데 뒤이어 나온 게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은 방어가 안 돼요. 예. 방어할 생각도 없고. 네. 네, 안 이거 하겠습니다. 방어하느니 겨울에 방어회 한 접시 드시는 게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동훈으로 넘어갑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 대표가 요새 그 계엄에 꽂혔어요. 저 이게 너무 궁금한데 왜 이것도 이렇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네. 이해 안 되는 뉴스가 많다니까요. 지금 너무 이것도 궁금- 방어가 안 됩니다. 아니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새벽 배송 이야기를 굉장히 쟁점화했잖아요. 토론에도 예. 나서고 아마 이제 민생 투어를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좀 바꿔보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이 재개되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무슨 아니, 민주당 의원들 이걸 가지고 되게 네. 이제 또 다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형님 살아서 떠들고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등등등 비롯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좀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오늘 그걸 또 싹 모아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 막는다고 하면 되지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하냐 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한동훈 대표가 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자서전에도 그런 얘기를 2월에 썼어요. 예, 뭐 그랬었다고 썼는데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도 자서전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왜냐하면 대선도 있기 전이고 대선을 위해서 본인도 대선 출마를 했으니까 그러한 뭐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도 끝났잖아요. 그리고 재판은 됐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당시 자서전의 얘기를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복한다? 솔직히 저도 의아했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할까?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아요. 네. 이것도 난 본인 책을 이렇게 이제 써서 올렸잖아요. 아니 본인이 무슨 주장을 해놓고 봐라 내 책에도 이렇게 써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난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게 무슨 조식입니까 이건? 자기가 썼고 자기가 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하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3자가 뭐 네.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를 박원석 의원이 전에 뭐 방송에서 한번 했다든지 네. 뭐 그랬으면 그게 이 제3자를 그렇죠. 인용하는 게 박원석 의원도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쓴 거지. 자서전. 자기 얘기를 갖고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화됐을 때. 아, 그렇죠. 예. 어떤 일이 현실화됐을 때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했었잖아. 예를 들면 어. 예컨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김민석 의원, 그 지금 총리죠. 예. 김민석 의원이 봐 내가 그때부터 그 비상기업 가능성 있다고 내가 했잖아. 이렇게 그거는 말이 돼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글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개업을 한다? 이것도 좀 서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글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이해 안 되는 뉴스가 많다고 한 게 이게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오버한 거죠. 그냥 이게 오버? 이제 라디오 인터뷰하다가 네. 뭐 재판 중지 관련해서 용기 있는 판사가 나서서 재판 재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 계엄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법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죠 민주당 쪽에서 네. 무슨 뭐 망상이냐. 거기에 이제 발끈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을 음모론 비슷하게 던져놓고 그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 못하니까 실제 할 생각이 있는 거지. 이런 식의 화법이에요. 이상한 화법이고. 그러니까 제가 좀 가까운 분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냐. 저 윤석 얘기를 하는 대변인한테 근거가 물어보셨어요. 있는 거냐. 아. 저랑 지금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뭐 오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 크게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거 말을 자르고 이런 거 잘해요. 제가 뭐 꼭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전에도 그 마약 수사비 네네네네네. 어떻게해서 뭐 마약을 수사를 방해했다 그러는데 그때 예산안에 뭐냐면 마약 수사비는 전년 대비 거의 2배로 늘렸어요. 마약 관련 수사비를. 네. 근데 특활비를 줄였다는 거거든요. 특활비를 경찰에 이제 특활비 줄이니까 마약 수사를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아니 도대체 특활비하고 마약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마약 수사를 하라고 하는 예산은 관련 예산은 한 5억 얼마인가 해서 10억 얼마, 9억 얼마로 해서 배 가까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약 네. 정확히 얘기하면 그 특활비를 없애서 마약 수사에 약간 제약이 있다 이 얘기를 마약 수사비를 뭐 없앴다, 영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12월 3일 날 밤에 한동훈 대표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거에 예. 대해서 민주당에서 정당하게 평가를 안 하고 그걸 폄훼한다. 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는 등, 뭐 본인들이 구해줬다는 등. 이제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기분이 이제 좀 상해서. 발끈발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감정 상태가 조금 무관치 않은 것 같고. 이게 안 이게 쓸데없는 공방이에요. 그것도 12월 3일 날 밤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칭찬.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거는 잘한 거예요. 그죠?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예. 그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뭐 좀 비틀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고 네. 그렇다고 또 한동훈 대표가 발끈해가지고 우원식 의장한테 뭐 이재명 대표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표결 늦춘 거 아니냐. 뭐 이재명 대표 어디에 숨어 있다가 뭐 한 거 아니야. 그것도 불필요한 얘기고. 예. 아니 그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서로 간에 그런 얘기 할 문제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난번에 그 재판중지법도 예.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라 해서 안 한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중단돼 있는 재판이고. 그거 만약에 저는 재개할 판사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개하면 그것대로 대응을 하면 되고. 예. 그래서 뭔 계엄 이거는 좀 쓸데없는 얘기죠. 이창근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같은 당에 계시니까 혹시 이걸 좀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미인정 패널이잖아요. 국민의힘의 미인정 패널. 미인정 패널이시죠? 어저께 패널 뭐 소통단이라고 발표됐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자서전을 써서 본인이 자서전의 핵심은 딴 거 없어요. 우리 당이 내란 정당이 아니고 당당의 표결에 참여했고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에 응한 그런 의원들이 18명의 의원이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이 내란 재판의 정인과 관련해서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만이 사실은 소통을 직접 했고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당당히 정인으로 나가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당을 위하는 거라는 게 저는 늘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설정도 잘못됐잖아요. 예. 재판 재개가 되면은 계엄을 할 것이다. 재판 재개가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안 되거든요. 이미 소추에 대한 논쟁은 있어요. 물론 그 헌법에 명시한 84조 소추에 재판 중지도 포함되느냐 안 되는 논쟁은 있지만 이미 그것도 헌법을 존중한다면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각 재판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다 중지를 시켰잖아요. 네.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정도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 본인도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도 의문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거 방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 근데 이창근 위원장님은 참 설 자리가 많이 좋아 보이는 건 일단 미인증 패널이니까 국민의힘 주류 쪽은 아니신 것 같고 대체로 그럼 주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 쪽의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그쪽도 아니신 것 같고 지금 너무 외로워 보이십니다. 저는 외롭진 않고요. 네. 그냥 양비론으로 저는 뭐 국민의힘도 잘못하면 비판을 해야 되고 민주당도 잘못하면 비판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자기 고백을 조금 하면은 사실 윤 정부 시절에는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이 진짜 맞냐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방어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다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네. 이러려고 그렇게 대선 승리를 위해서 했느냐. 그리고 또 한 번에 또 그렇게 비상계엄을 했을 때 실제 저는 그때 기자들하고 저녁에 술자리가 있었는데 다들 안 믿었어요. 다들 그냥 이 문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지나고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회의가 드는 거죠. 이러려고 우리가 그 겨울날에 추위에 떨면서 대선을 이겼냐. 그래서 이제는 당내에서 뭐 올바른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당을 한번 또 새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직 아직은. 힘이 미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 안 되는 사건 하나 더 최상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판장의 의지가 매우 강한데 한덕수 전 총리는 나 계엄에 반대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CCTV에서 또 밝혀졌습니다. 계엄 선포 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왜 계엄 반대하지 않았느냐 한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지금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십니까? 라면서 이제 화내고 반대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저 약간 감동받았잖아요. 감동이 아니라 좀 너무 많이 최상목 비판을 해가지고 제가 맞아. 약간 반성했어요. 한때 꽂혀가지고 도대체 최상목은 왜 이제 최상목 이거 왜 가만 냅두냐고 제가 했었는데 엄청 뭐라고 그랬는데 반대를 했었다라는 실제로 반대 의견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2명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하고 조태열 조태열 외교부 외교부 장관 장관. 2명밖에 네. 없었어요. 근데 최상목 전 부총리는 제가 좀 아는데요. 네. 제가 과거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관료 출신이지만 굉장히 강직하고 강직해요? 또, 예. 근데 그때 뭐 울었다 뭐 이런 얘기 하도 아니요, 많아요. 아니요. 저는. 그 강직하고 정책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얘기를 소신껏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제가 딱 반대한 건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윤 전 대통령한테 개헌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얼무버린 거. 그거는 잘못된 거 맞다고 비판을 해요. 그 외에는 저는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본인은 본인 소신대로 강하게 반대를 한 거고 다만 아쉬운 거는 개헌 문서 관련해서 본인이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후라도 그게 받은 게 맞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 스텝이 그 부분은 꼬였기 때문에 계속 개헌 문서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변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는 최상목 경제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평상시 성품대로 그때 당시에 행동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좀 약간 해명은 좀 이상하긴 네, 했어요. 그거는 문건 관련해서는 해명이 이상했죠. 좀 예. 휴대폰 바꾸고 이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분명히 본인도 네. 같이 연루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도 증인 신청이 되어 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끝까지 데리고 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면 내 구인 영장이라도 발부하겠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다 와서 들어봐야 한다는 지금 주의로 강하게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네. 아예 송달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피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면전에서 어쨌든 한독수하고 부딪혀야 되니까 오랜 인연이잖아요. 예. 같은 이제 모피아 출신이고. 근데 그 저는 최상목 그 부총리가 당시 개헌 문건 관련해서 다음 날 아침에 봤더니 뭐 어디 뭐 주머니, 꽂혀 주머니 네. 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뭔가 자기도 스스로 꺼림직한 대목이 있었다고 봐요. 그 개헌 문건 받아서 이렇게 보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옆에서 한독수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CCTV에. 그러니까 저는 뭐 반대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윤석열 면전에서 끝까지 말리지는 못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 한마디 했다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그 상대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그 당시 상황 판단이 나았던 거죠. 안 네, 된다는 걸 명확히 알고 이거 위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서도 못하겠다. 네.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그동안에 국회고 법정이고 나와서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단 한 명의 국무위원도 지금 한덕수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식의 증언을 하는 국무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네네네. 그 얘기는 동조한 거죠, 명백히. 한덕수 총리가 제일 실망스러워요. 그때 네. 직을 걸고 막았으면 막을 막을 수도 있었던 예. 사람이 제가 보기에 한덕수였어요. 총리죠. 그렇죠. 예. 그 최상목 부총리는 이상민 장관한테도 뭐 세게 한마디 했더만요. 아, 네. 저는 근데 나이가 더 많은가 봐요. 최상목 총리가. 같은 대학에 같은 과에 1년 선배일 거예요. 아, 최상목 그래서 총리가. 깜짝 놀랐는데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상목 투 이상민 이렇게. 와, 이상민 장관이 그래도 실세 중에 실세인데 젊었을 때부터 알았으면 그럴 수 있죠. 같은 학번이 거의 같거나 그럴걸요. 일년- 최상목 그 장관도 아. 82학번이거든요. 거의 뭐 친구처럼. 같은 학번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83학번이죠. 83학번이에요. 제가 알기로. 예. 아무튼 날 밟고 가라까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은 법대 이야기- 출신이고 하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법대 출신이거든요. 네네네. 그 경제학과 같은.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 최상목 부총리 얘기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좀 넘어가 볼까요? 재판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 그 우리 지기현 재판부는 어떻게 재판 지금 하고 있는가 스케치를 단적으로 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기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스케치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는가가 항상 모든 사람의 의문이잖아요. 그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여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사람 왜 자체가 모르는 건 둘째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죠? 아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정신이 너무 없던데. 그다음에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오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쭉 물어보시고 나중에 피고인이 물어보실 거 물어보시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근데 왜냐하면 또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예.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일단 빨리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죠. 요거는 그 대통령과 사령관 사이에 예. 두 사람만의 기억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피고인 식사 문제. 아, 우리 저 교도관님들이랑 좀 죄송하네. 우리 속 기사님도 그렇고 다들.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5시 넘어가신 저녁을 아니 그래도 우리 저기 우리 법정 경위님도 그렇고 다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거의 노조위원장급입니다 지금. 근로 환경 아니. 챙기는 게 지금. 아니 그 저희가 식사 멘트 위주로 편집한 줄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이분 이렇게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아마 핵심은 그거였을 것 같아요. 네.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계속되고 네. 이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좀 끄니까 그걸 자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이유를 식사로 들었다라고 선회해 볼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아 참 이해력이 그래도 좋으십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저 말이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말에 중심이 없어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저게 이제 재판장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회의 많이 하잖아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중원보원하고 정리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2시간, 3시간 가요. 한 30분 끝날 일을. 그러니까. 예. 그 지금 재판장이 그 회의 진행을 저렇게 엉성하게 하고 그 시체말로 핵심을 못 짚고 가니까 재판이 자꾸 공전되고 했던 얘기 또 반복하고 지연되고 이러면서 다른 재판에 비해서 지금 지기현 판사가 하는 저 재판이 제일 중요한 재판인데 그리고 제일 일찍 시작했고 제일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중앙지법에 지금 합의부장이면은 재판 경력이 최소한 25년 뭐 이상 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렇게 재판 진행을 우왕좌왕해서 하는지 네. 좀 걱정스럽고. 네. 아니 그 지난번에 그 피고인 변호인들이 중개 문제 가지고 약간 네. 시비 걸었잖아요. 네. 자기들한테 사전에 고지 안 했다는 식으로. 근데 그거는 재판부 재량이기 때문에 또 법적 근거도 있고 뭐 고지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죄송하다 그러고 제 불찰이라 그러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기현 판사는 지난번에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재판 진행하는 걸 보니까 저거 저래가지고 저 올해 재판이나 끝낼 수 있을까. 지금 공판 10번 남았다 그러는데 그 10번 이내에 뭘 다 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되더라고요. 처음에 그 생중계 하지 말자고 했었던 이유가 이건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횡설수설. 본인이 생중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아, 전 여기서 윤석열 피고인이 아니, 저는 5시에 먹어가지고 이 얘기가 너무 웃겼어.
아, 그 얘기한 게 코미디처럼 비쳤죠. 코미디. 상관없다. 아, 나는 먹었으니까 네. 고 하자 이거예요 네. 지금. 일종의 코미디처럼 비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진관 부장판사하고 더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평가가 그렇잖아요. 네. 여러 증거나 이런 것들 다 있어도 지연이 되는 것도 본인이 단호하게 잘라가지고 정리를 하고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도 더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앞으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막 평판 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일단 노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뭐 동문 골프 모임 이런 데 다 나오고 지기현 판사. 기자들이랑 밥도 그리고 먹고. 법원 내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그렇게 사회 보고 이런 거를 맞아요. 옛날에 골든벨도 그런 나오고 사회는 잘 그랬어요. 보신대요. 근데 사회를 저렇게 보면 법원 행사가 되게 어수선할 것 같은데. 아니 저야 뭐 제가 직접 뭐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남의 재판이 가끔 가본 적이 있는데 네. 판사도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판사들이 질문을 예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검사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을 때 또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을 때 도리어 판사가 직접 그 피고인이나 증인한테 질문하면서 사실은 검사나 변호사의 일종의 너 형편없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를 자기의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면 그 형편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밖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딱 좀 가르마 좀 타주고 해줘야 되는데 네. 전혀 그쪽 재능은 좀 아니신 것 같고. 네. 이혼 법정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아이고를 되게 많이 해요 이분. 그래요? 아이고 검사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왜 그러세요? 아이고. 아니, 그래도 소득은 있었잖아요. 그렇게 놔두다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총으로 쏴주게라. 그럼 내가 한번 이제는 까야 되겠다 이런 소득도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한 안절부절했던 지기현 판사 모습 보셨고요.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네. 모습이었고. 그리고 중간에 저 채팅창에 어제 그 아미 티셔츠 어떻게 사냐고 네. 그러시는 분이 계셔서 아마 링크를 저희가 채팅창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추경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난처해하는 예. 그런 상황인데 그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해가 구속영장이 잘 안 청구가 되죠. 됐죠. 네. 네. 구속영장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계시죠? 영장은. 아니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말 증거가 있어서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네. 그게 있을까 싶어요. 뭐냐면은 표결 방해라고 하는 거를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로 해가지고 혐의를 적용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증거가 불명확해서 이번에 특검들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냐 없냐잖아요. 근데 그 증거인멸의 사유도 증거가 명확할 때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거로 봐서는 일단 그냥 추정이잖아요. 물론 저는 추경호 전 전 원내대표를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의원총회를 국회 당사 이렇게 옮긴 부분에 대해서 네, 명확히 네. 사실관계는 밝혀야 돼요. 네. 하지만 그 부분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이 논리로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로 이렇게 영장에 혐의를 적시한 게 그게 맞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방해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란 임무의 주요 종사가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잖아요.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인데, 근데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는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특검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그냥 추정과 혐의만으로 그 추정과 혐의라는 거는 그냥 통화 내역일 거 아니에요.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가 더 나와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통화한 당사자는 추 전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아마 보는 건 그런 거겠죠. 이제 당시 대통령이랑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원내대표인 네가 이렇게 의원들을 여기저기로 좀 해서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만 못 들게 해도 그 정족수 잘 못 채우지 않을까 이런 전략이 만약에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그거 정도는 뭐 내란 중요 임무가 되겠죠. 물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걸 했다는 얘기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도 두 사람밖에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특검이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면은 실체적인 접근하려면은 그런 무리수보다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논리가 우리 당의 네.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자꾸 강변하고 싶은 건데 네. 자꾸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무리한 얘기 나오잖아요. 정당 해산. 정당 해산이 그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또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건전하게 이렇게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가지고 또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실체를 밝혀야 되는 것도 저도 동의한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걸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특검이 그렇게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데 내란 중요 임무로 혐의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발부하기도 쉽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네. 지금 영장에 적시된 내용 이외에 네. 뭐 뭘 다른 갖고 게 있는 거 아닌가. 더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해석들이 좀 나와요. 영장에 모든 혐의를 다 적시하지는 않고 예. 실질 심사할 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냐. 압수수색도 했고 거기 이제 그 사무처 당직자들 소환해가지고 다 수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정황하고는 좀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있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그 정황만으로는 의심은 상당히 가는데 이게 구속까지 시킬 만한 그 확실한 범죄 혐의 소명 이런 게 됐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이런 저 해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도 그렇고 장소 오락가락 바꾼 것도 그렇고 뭔가 이게 그 본회의를 지연시키거나 거기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든 아니면 의원들을 대상으로든 이거 우리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나온 게 없어. 아직까지 알려지기로는. 네네. 그냥 뭐 혼자 우왕좌왕한 거 아니냐. 근데 자기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요런 정도로 짐작이 돼요. 현재까지는. 근데 그거 말고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다양한 압수수색을 했고 네네네. 뭐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불리한 짓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당직자들이나 여긴 좀 다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근데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제 이렇게 막 4번 왔다 갔다 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좀 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뭐 한 번 정도는 내가 의원들을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판단 미스 할 수 있다고도 뭐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는 특별한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만약에 우리한테 충분히 이해되게 얘기를 한다면 혹은 뭐 검찰에서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한다면 뭐 그 이유가 상당하다면 그리고 그 정황에 맞게 행동한 게 맞다면 뭐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해할 만한 해명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했겠죠. 본인은 검찰 조사에서 네. 조사를 12시간 받고 조서 열람하는데 12시간 걸렸잖아요. 네. 본인은 다 했고 꼼꼼하게 다 봤겠죠. 근데 다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외에 구속영장 실시 심사 때 또 다른 증거가 나온다면은 뭐 명백하게 특검이 명백하게 제시한 거겠죠. 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 그러한 추정으로 간다면은 두 사람 간의 특검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간의 공방으로밖에 변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당사와 국회를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네네네네. 사실상 의결 정족수를 막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제 그게 이제 그 의심받는 부분이고 그 전에 이제 대통령과 전화를 받은 거고요. 예.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그런 협조가 있었느냐. 그 특검이 확인해야 될 것은 비아폰이든 뭐 어떤 그 휴대전화 내역이든 그런 것 등을 통해서 통화 당시에 그런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만약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당사와 국회를 오가는 과정이 일정하게 그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네. 두 번째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일 판단 잘못한 거는 그 시점에서 차라리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이미 민주당만 갖고 과반수 의석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 왜냐하면 그 개혁신당 등이나 조국혁신당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원내대표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원내대표실에서 본회의장 걸음으로 남자 성인 걸음으로 한 2, 3분도 안 걸려요. 네.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가서 표결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본인 불참했죠. 본인과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단 의원들이 제법 몇 명 더 있었어요. 한 10명 가까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네. 그러니까 그 의원들도 아무도 가서 표결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인원 체크까지 하고 갔단 말이에요. 몇 분이 의원들이. 그리고 가서 그 당연히 원내대표한테 보고를 했겠죠. 지금 의사 본회의장에 몇 명 있고 뭐 개의하면 네. 어떻게 될 것 같다든지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러면 들어와서 표결 절차에 참여를 했었어야죠. 반대표를 던져도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몰라요. 참 그날은 참 기명투표였으니까 네. 기명투표가 알 수 있는데 네. 차라리 정책으로 찬반은 정책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내란을 뭐 예를 들면 동조했다 이렇게 그까지 가기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의결 정족수 자체를 막으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이것이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의도하든 미필적 고의든 이렇게 방해하려고 한 거 아니냐가 지금 특검에서 입증 이제 어떤 그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주요 사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특검에서 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전체 의원들에게 의원님들 속히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0시 1분에 12월 4일에 보냈는데 그 2분 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의라고 했는데 일부러 바깥으로 빼돌리려고 한 거 아니냐고 충분히 이제 의심할 만하다는 거고 그러고 나서 또 의장에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리 국회의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또 뒤늦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은다고 해놓고 당사로 빼돌렸던 거 아니냐고 아마 집요하게 이제 특검에서 추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원내대표 해보고 박원석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양당 그 1당과 2당이요 그 본청의 246호하고 예결위 회의장 이 두 군데를 서로 번갈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 특히 본회의가 열려 있을 경우 그리고 의원총회는 무조건 두 군데서 하고 설사 본회의장이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의원총회는 본청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사에 가면 원내대표는 당사에는 사무실도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원내대표니까. 네, 원내대표는 당사에 자기 방이 없어요. 사무총장은 방이 있어요. 당사에도. 예. 그러니까 당의 당대표와 사무총장은 당대표 그 본청에도 방이 있고 그 당사에도 가도 방이 있는데 원내대표는 당사에 가면 자기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가 통상적으로 어떤 회의든 원내회의든 또 의원총회든 할 때 아주 이례적으로 그 특수한 경우 아니면 당 밖에 국회 본청 밖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이든 일단 저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표결을 하든 안 하든 국회 안으로 일단 모입시다. 그다음에 우리는 뭐 반대표로 가겠어, 혹은 뭐 찬성표로 가겠어 이렇게 하면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이 나오건 안 나오건 그것과 변론으로 이게 통상의 표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헌법수호의 책임을 선서를 해요.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네. 근데 누가 봐도 명백히 위헌적 그 불법 계엄이었고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가서 계엄해제 표결을 하는 건 거의 의무입니다. 저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고요. 때문에 국회의원을 표결을 가지고 처벌하면 뭐 삼권분리 위배되는 거다 이런 얘기는 성립하지 않는 얘기고 헌법을 파괴하는 그 내란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개개인이 지고 있는 의무인데 어쨌든 그 당의 의원 대표인 사람이 그걸 뭔가 지연하고 방해하려고 했다. 라는 그걸로 보이는 행위가 있다면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하고 특검은 저는 뭐 영장 청구는 거의 불가피했다고 봐요. 특검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이 영장 발부가 나오도록 입증을 할 건지 그것과는 별개로 저 상황은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찬반에 따라서 표결을 불참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성격이. 어쨌든 당시 상황을 다시 회상해 보면요. 저희는 저는 원내위원장이지만 원내위원장이든 원내위원들이든 당시에 다들 혼란스럽고 했던 건 맞아요. 뭐 혼란스러우셨겠죠. 그리고 당시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 소재나 명확한 실체가 밝혀져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가지는 시각처럼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고 특검이 그 시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몰고 간다면은 그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컷오프된 그 유동철 그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내 갈등에 또 핵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부산시당 위원장을 뽑고 있는데 예. 거기 경선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이동철 그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근데 그냥 정청래 대표가 원래 전부 다 경선하겠다고 했다가 이걸 이제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동철이 어떤 사람이냐? 예. 이재명 대표가 대표 시절에 직접 영입한 인사예요. 그러니까 친명계 인사를 정청래 대표가 쳐냈다? 이제 이런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 뭐 오해일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을 쳐냈다고 지금 유동철 위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원외 조직으로 강한 친명계 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예.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어요. 그래요? 네.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과의 좀 불협화음 같은 게 계속해서 지금 뭐 보도도 좀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것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이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명이 출마를 했는데 부산시당 위원장에 예. 3분이 지역위원장, 한 사람이 부산시의원인데 대체적인 관측이 지역위원장 3사람을 놓고 경선을 하지 않겠냐. 근데 시의원 1명하고 이분을 컷오프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조광특위 그 담당자가 내려가서 아니라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식의 질문을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 있는 당신하고 같은 지역 출신의 관계자가 뭐 어쨌든 당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데 그거 알고 있냐. 근데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대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부산 지역에서부터 먼저 소문이 났을 텐데 그래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들어서 결국 이제 컷오프의 논리를 만들고 결국 이제 이른바 이제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을 배제하고 네. 내년 이제 이 부산시당 공천에 그 시도당 위원장의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공심위원장을 사실상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정청래 대표가 자기 위주 공천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데까지 논리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본인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느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정청래 대표가 뭐 조강특위에서 공정하게 한 거라고 하면서 예. 약간 뭐 내불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분은 사과를 해라 그리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라 내가 결과를 번복하자는 건 아니다 이미 시당위원장이 선출됐어요. 네. 결선에 올라간 2분 중에 한 분이 선출이 됐는데 결과는 바꿀 수 없지만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다 내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여서 좀 분란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컷오프에 뭐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사실 문제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지역에서 이제 뽑아야 되는 그 경선인데 만약에 그 경선의 기회조차 특별한 이유 없이 안 줬다면 그건 좀 문제일 수 있잖아요. 예, 그 이분이 그 부산 지역 대학교 교수도 하시면서 예. 저도 알죠. 이분 영입한 과정이었으니까 18번인가 19번째로 아마 영입이 됐었을 거예요. 영입 인재로. 예. 특히 이제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쪽 관련돼서 그 연구도 많이 하고 저 이론적 배경을 한 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컷오프 됐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 그 조광특위에서 이제 조사하면서 약간의 나중에 이게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억울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 컷오프 됐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소문 어떻게 나냐면 이게 완전히 중대하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 무슨 그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해당 행위가 있거나 아예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예 경선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네. 그 컷오프에서 자격 심사로 떨어지는 거니 달라요. 예, 경선에서 떨어지면 내가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무슨 이제 논란거리가 되고 컷오프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다음에 뭘 하기도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두고두고 족쇄입니다. 컷오프 된 사람. 컷오프 된 사람. 그러니까 이미 한번 컷오프 된 사람에 한 이 주홍 글씨가 찍힌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것은 좀 해명을 받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는 상태고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예회복을 하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대로 설명을 해서 그 유동철 위원장이 다음에 그 자기가 어차피 다음에 또 그 국회의원 도전이나 이런 걸 하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분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남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좀 마무리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당 주제만 있다가 민주당 주제가 하나라도 있어가지고 참 반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당의 불행이 우리 당의 뭐 행운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예. 저는 민주당도 바뀌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당내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사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한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당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전 배워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예. 저희 당을 회상해 봤을 때는 당내 그립과 대통령실의 그립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의 그립이 셌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대통령실의 그립과 당의 그립을 봤을 때 당의 그립이 센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정청래 당 대표의 그립이 너무 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 총선 때는 또 우리 당이 어땠습니까? 윤핵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그러한 어떤 명령을 오더를 받고 4년간 지역에서 고생하고 한 사람들 다 날리고 낙하산 공천을 막 했잖아요.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사실 부산시당 위원장의 경선이지만 만약에 그러한 생각으로 정청래 대표가 임했다면은 사실은 민주당도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도 열심히 혁신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민주당도 그런 혁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내부에서 권력을 쥐고 이전 투구하는 양상을 보이면은 사실 양당이 건전하게 서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서로 양당은 양당 날선 비판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좀 걱정스럽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물론 네. 우리 당도 더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빨리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의 말과 받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컷오프 없고 다 경선시키겠다고 했는데 컷오프가 나와서 그런 거니까 네. 앞으로는 당내 어떤 형태든 자격심사, 그러니까 당은 자격심사를 해야죠. 예. 부적격자가 오면 안 되니까 그 정도만 기준을 딱 정해놓고 부적격 대상자만 걸러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경선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원칙을 제약하고 이번에 유 위원장에 대한 명예를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빨리 살릴 하는 게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당 대표가 정책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근데 같이 정책 해서 특보 제안도 거부했다던데요. 근데 아니, 이게 이게 컷오프를 하면 보통 네가 왜 컷오프가 됐어라고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지금 그건 여기서 알려야죠. 사유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때문에 컷오프가 됐다라고 하면 이분이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일단 컷오프가 되고 나서 아마 이런 것일 것 같다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통상적으로 것. 컷오프의 사유를 통보하진 않습니다. 안 아, 알려주죠. 불합격 안 그냥 알려주죠. 불합격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그게 컷오프라는 게 과거의 행태를 보면 한 가지 사유가 아니라 되게 복합적 사유예요. 이것저것. 그리고 이제 그게 중대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 명예와도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진 않습니다. 아니 작년 총선의 비명 행사의 컷오프는 뭐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근데 통보를 해주느냐와 그렇지 않느냐는 아니 이게 다르니까. 컷오프 됐다고만 통보해 주죠. 공심위원장이 전화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이제 당신은 선거 나갈 자격 적어도 민주당 이름으로 선거 나갈 자격 근데 없다는 이게 건데. 총선하고는 좀 다른 게 예. 시도당 위원장 이런 데서 컷오프는 그렇게 또 흔한 모습은 아니에요. 예. 정말 아예 택도 없는 뭐 전과 14범이다 이러면은 뭐 전과 14범이 대통령도 했구나 과거에 이런 경우면은 몰라도 네. 그렇지 않거든요. 뭐 시도당 위원장이 뭐라고 컷오프까지 하고 그러나 근데 그렇잖아요. 3명이 지역위원장이에요. 부산시당에. 네. 그다음에 한 사람이 시의원이었어요. 시의원 컷오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세 분 다 지역위원장이고 세 분 다 원외였고 그중에 뭐 원내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격이. 게다가 이 사람은 대통령 영입 인사예요. 네. 근데 컷오프 이러니까는 이거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파적 해석. 결국에 친명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뭔가 이게 뭐 부산 친노 친문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뭐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근데 정당에서 컷오프 이런 건 늘 있는 일이거든요. 저거 가지고 뭐 노이즈 그렇게 일으키는 게 썩도 뭐 민주당한테 이로운 일은 아닐 거예요. 네. 빨리 수습해야죠. 네. 이번 건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컷오프 이유를 명확히 설명은 안 해줬는데 그 컷오프된 인사 쪽에서는 반발하는 게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컷오프 됐다고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강특위 위원 중에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지난 총선 때도 윤창호법 이전에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왜 이번에 그걸 가지고 컷오프하느냐 이런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14개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그 개수가. 네? 예전에 한번 그 전과 14범은 아니고 예, 정부 그게 좀 14범 아니셨어요? 예전에 대통령 하셨던 분이? 그 개수에 대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또 나중에 그걸 또 문제 삼을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그렇게 딱 일반화 알려져 있어서 전과 14범으로 아주 많은 전과를 가진 분이 네. 입에 붙어 있어요. 전과가 그렇게 많다. 바꿔놔요. 아주 많은 전과를 가진 분이 네, 비상식적으로 많은 이 정도 네, 느낌. 상당히 많다. 네. 자, 하여튼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참 많은데 말이죠. 저희가
태블릿을 또 비상식적으로 싸게 갖고 왔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제품 바로 제 옆에 있는 삼성 갤럭시 탭 A9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말입니다. 요 태블릿 갤럭시 탭은 뭐 태블릿 PC 워낙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요렇게 이제 저는 케이스까지 준비를 한 건데 아유 지금 유튜브로 이걸로 지금 제가 보고 아유, 있었거든요. 선명합니다. 아 선명합니다. 속도 빠르고요. 화면이 이렇게 좋을 수 있나요? 네. 네. 요거 미개봉 신제품인데 말이지요. 가격이 27만 9천 원. 아, 27만 9천 원입니다. 태블릿이 27만 5천 원이요? 네. 이거 뭐 이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 옆에 커버가 이뻐서 그런지 더 이뻐 보이죠. 커버도 그렇죠. 이쁘죠. 예, 네. 키보드까지 이렇게 딱. 예. 키보드도 포함 가격인가요? 키보드는 선착순 30명에만 드립니다. 커버하고. 네. 그리고 30명 지나서부터는 가죽 케이스로 이렇게 이제 배송은 해드릴 텐데 여튼 빨리 신청하셔야 요 키보드까지 받아 가신다는 거. 요거를 지금 삼성 공식몰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할인 받은 것보다도 한 최소 1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집에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또 전자책 같은 거 보실 때 아니면 뭐 이런저런 아이들 놀이용 뭐 이런 거 받으실 때도 괜히 뭐 비싼 거 이렇게 막 사지 마시고 요 정도 가격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 요거에서 남은 걸로 또 삼성전자 주식 사시면 되잖아요. 네. 요즘 뭐 장도 좋은데 네, 그렇게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태블릿 갤럭시 탭 A9 플러스 굉장히 속도 빠르고요. 지금이 가장 스마트한 득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저 뉴퍼마켓이라는 곳에 사는데 어제 우리 그 아미 티셔츠. 아미 티셔츠도 거기서 네. 또 제공을 받았죠. 여기가 뭐 지금 우리 소비자들에게 아주 싸게 또 좋은 물건 주기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왜 싼지를 계속 물어보셔서 네. 첫 번째는 S가 아니라 A라 일단 S보다는 싼 거고요. 시리즈가 당연히 보급형이니까 싼 거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갖고 온 거냐면 기업 납품용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다가 납품 전에 취소된 것들을 싹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한꺼번에 살려고 했다가 대량 생산했는데 안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할인 판매를 하는 거라서 요거 개봉하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네. 새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뭐 태블릿으로 수업하고 요새 학생들 필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양이. 그럼 노쇼로 인해 가격이 싸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판매자의 눈물이 또 서려 있네. 네, 요럴 때 줍줍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지금 빨리 27만 9천 원으로 미개봉 정품 무상 AS 1년까지 되는 갤럭시 탭 A9 플러스 지금 얼른 입양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어지는 시간에 요즘 장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특히 그 우리나라 국장 이끌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뭐 만드는 데입니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반도체 적어도 주식을 사면서 내가 무슨 회사 주식을 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뜨거운 이 반도체가 과연 어떤 종류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뭐 이런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반도체 전문가 최리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